고독한 산속, 한 청년이 홀로 약초를 캐며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그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죠. 하지만 탐욕스러운 부호의 손길이 그의 유일한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날, 그는 덫에 걸려 피를 흘리는 한 마리 하얀 여우를 발견합니다. 모두가 요물이라 외치며 피하려는 그 생명을 그는 감히 구해냅니다. 그 선택이 평범한 약초꾼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은혜를 갚는 길일까? 아니면 인간에게 금지된 마음의 시작일까? 신비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잊을 수 없는 여운을 선사할 이 야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개야. 내가 살려줄게. 조금만 참거라. 얼마나 아프겠느냐. 괜찮다. 괜찮아야. 이제 괜찮을 거란다. 응,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너 산으로 돌아가야지. 고기를 먹느냐? 많이 먹어라. 소연아. 현우는 소연을 개인 줄 알고 돌봐주지만 날이 갈수록 소연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소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약초를 캐온 거냐? 아이고, 참 신기하구나. 잘했다. 잘했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 약초꾼 현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매일 동이 틀 무렵이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는 것이 현우의 일과였습니다. 손이 거칠고 옷은 남루했지만 현우의 마음씨만큼은 청아골에서 제일 고봤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고 길 잃은 나그네가 있으면 하룻밤 묵을 곳을 내어 주곤 했지요. 그런데 이 청아골 마을에는 현우를 몹시도 괴롭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부자 양반 정판서였습니다. 정판서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머슴과 종들을 거느린 권세가였지요. 그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의 땅을 하나 둘씩 빼앗아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현우의 땅이었습니다. 현우의 땅은 비록 작았지만 산자락 아래 위치해 있어 약초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고 맑은 샘물이 흐르는 귀한 땅이었습니다. 정판서는 현우에게 헐갑의 땅을 팔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라 팔 수 없습니다. 현우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지요. 정판서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미천한 것이 양반의 말을 거역하다니 반드시 저 땅을 빼앗고야 말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정판서는 현우를 공경에 빠뜨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현우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져서 특별한 약초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현우는 산길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귀한 도라지를 발견한 현우는 기쁜 마음으로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끼잉. 마치 짐승이 괴로워하는 듯한 소리였지요. 현우는 약초 캐던 손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리를 따라간 현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덤불 사이에 사냥꾼이 놓은 덫이 있었고 그 덫에는 새하얀 여우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우의 뒷다리는 덫에 깊이 물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현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우는 경계하는 듯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떨구며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현우는 여우의 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여우의 눈빛이 보통 짐승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맑고 영롱한 그 눈빛은 마치 사람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았지요. 현우는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이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은 분명 여우를 죽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우는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짐승이었으니까요. 특히 흰 여우는 더욱 불길하다. 여겨보는 즉시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덫을 열었습니다. 여우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친 다리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현우는 품에서 천조각을 꺼내 여우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피가 천을 적시며 붉게 물들었지만 현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가 너를 살려주마.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여우는 신기하게도 순순히 현우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우는 여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우의 몸은 미열로 뜨거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현우는 자신의 적삼을 벗어 여우를 감싸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현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었지요. 현우는 샛길로 돌아 집 뒤편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현우가 약초를 말리는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움막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움막을 밝히자 말리던 약초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현우는 여우를 조심스럽게 자리 위에 눕혔습니다. 여우는 여전히 가늘게 신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던 것이지요. 현우는 움막 구석에 쌓아둔 약초 더미를 뒤졌습니다. 지혈에 좋은 쑥, 염증을 가라앉히는 익모초, 그리고 현우가 아끼고 아끼던 귀한 산삼 한 뿌리까지 꺼냈습니다. 그 산삼은 현우가 석 달 깊은 산속에서 목숨을 걸고 키운 것으로 한양 약방에 팔면 한 해 농사값은 거뜬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주저없이 산삼을 곱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앞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약을 다 짓는 동안 여우는 조용히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사라지고 묘한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현우는 따뜻한 물에 약을 타서 여우의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여우는 순순히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상처에 약을 바르며 새천으로 감아줄 때에도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현우를 온전히 믿는다는 듯이. 말이지요. 조금만 참거라 곧 나을 것이니. 현우는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우는 현우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우의 눈가에서 맑은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짐승이 눈물을 흘리다니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들어 현우의 손등을 살며시 핥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인 듯했지요. 그날 밤부터 현우는 밤낮으로 여우를 돌보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어머니께 문안을 드린 뒤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갖고 해가 지면 움막으로 가서 여우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갈아 발라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되었기에 현우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 아저씨가 현우의 집 앞을 지나다가 물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밤마다 어디를 가느냐? 내 집 뒤편에서 불빛이 보이던데. 현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초를 말리는 중입니다.
습기가 차면 안 되어 밤에도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지만 현우는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여우의 상처에서 고름이 빠지며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눈빛도 한결 생기를 되찾았지요.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여우는 스스로 일어나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기쁜 마음으로 여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나았구나. 참 잘 견뎌주었다. 여우는 현우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작게 울었습니다. 끼잉끼잉. 마치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여우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의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돌아가려 하자 여우는 현우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가지 말라는 듯이 말이지요. 현우는 여우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 것이니 걱정 말 거라. 그제야 여우는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현우가 여우를 돌보는 동안 마을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판서는 자신의 사랑채에 앉아 신복정 서방을 불러들였습니다. 현우놈의 땅을 어떻게든 빼앗아야 하는데 좋은 수가 없겠느냐? 정서방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에게 묘책이 있사옵니다. 정서방이 내놓은 꾀책은 이러했습니다. 현우에게 거금의 빚을 떠안기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는다는 것이지요. 정판서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 좋은 생각이로다. 그런데 어찌 빚을 떠안기겠느냐? 정서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놈의 어미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약값이 필요할 것이옵니다. 그때를 노리면 되옵니다. 정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좋다. 그리 하도록 하여라. 그런데 혹시 모르니 다른 방도도 마련해 두어라. 정서방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소인이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겠나이다. 현우 놈이 산에서 요물을 기른다는 소문 말이옵니다. 정판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 또한 묘책이로다. 마을 사람들이 현우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요즘 밤마다 어디를 간다더라. 저 집 뒤편에서 괴상한 불빛이 보인다던데? 혹시 산에서 무슨 요물이라도 기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수근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서방이 은밀히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불안을 부추긴 탓이었지요. 장터에 나간 현우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인사를 건네던 이들이 눈을 피했고 몇몇은 현우를 보자 수근거리며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장에서 어머니께 드릴 약재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정서방과 마주쳤습니다. 아, 현우가 아니냐? 요즘 밤낮 없이 바쁜 모양이로구나. 정서방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약초를 캐고 어미를 돌보는 것뿐이옵니다. 정서방은 현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효자로구나. 그런데 말이다. 혹시 밤에 이상한 일은 없더냐?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다고들 하던데. 현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나이다. 정서방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행이지. 하지만 조심하거라. 요즘 세상에 용을 기른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니 말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정서방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배후에 정판서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요. 그날 밤 현우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여우는 이제 거의 다 나아서 제법 잘 걸어 다녔습니다. 현우를 보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지요. 현우는 여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너를 보내줘야 할 것 같구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단다. 여우는 현우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슬픈 눈으로 현우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현우는 머리를 더 고민했습니다. 여우의 상처는 이미 아무렇고 걷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산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였지요. 하지만 현우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우와 함께하며 현우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움막을 찾아가 여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현우에게는 위안이 되었지요. 어느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여우를 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우는 현우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현우는 여우를 안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라 길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지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큰 바위가 있는 산등성이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현우는 여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우는 현우의 발치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여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다시는 사람의 덫에 걸리지 말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우는 현우를 빤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현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가지 싫다는 듯이 말이지요. 현우는 여우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나도 너를 볼 것이니. 하지만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란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현우는 천천히 여우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데려가고 싶어질 것 같았지요.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리니 여우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현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현우의 발 앞에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구슬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구슬. 현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구슬은 따뜻했고 신기하게도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는 것이냐? 현우가 물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손등을 다시 한번 핥았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꼭 간직하마. 현우는 구슬을 품에 넣었습니다. 여우는 현우를 향해 3번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여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여우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추어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잘 살 거라. 건강하게. 마침내 여우의 하얀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빈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품속에 구슬을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구슬은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흐르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현우는 이것이 범상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우가 자신에게 준 선물이니 평생 소중히 간직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현우는 구슬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목에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구슬을 목에 건 순간부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우를 보내고 난 지 며칠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신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달려가니 어머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현우가 다급히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기침만 하셨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더니 입가에서 붉은 피가 배어났습니다. 현우는 혼이 났습니다. 급히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부랴부랴 현우의 집으로 따라왔지요.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던 의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것 참 난감하구려. 병이 깊이 들었소. 폐가 상했으니 귀한 약재가 아니면 치료가 어렵겠소. 현우는 의원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무슨 약이든 구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의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야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이요. 녹용, 우왕, 사양, 그리고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오. 모두 합치면 은자 100냥은 좋게 될 것이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자 100냥이라니 현우가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의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흘 안에 약을 쓰지 못하면 위독할 것이요. 의원이 돌아간 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어머니는 힘없이 현우의 손을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미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괴로운 짓 하지 말거라.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괴롭구나.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어찌 어머니를 그냥 보내겠습니까? 현우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이라면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낡은 농기구, 해진 옷, 깨진 그릇들 뿐이었지요. 현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품속의 구슬이 떠올랐습니다. 여우가 준 그 구슬이 어쩌면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구슬을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을 팔면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우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을 팔아넘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현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구슬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마을 어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처럼 가난한 이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지요. 그때 저편에서 정서방이 걸어왔습니다. 현우가 아니냐? 무슨 걱정이 있는 듯하구나. 현우는 마지못해 사정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신데 약값이 없습니다. 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구나. 그런데 말이다. 마침 우리 대감마님께서 너를 찾고 계셨단다. 현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정서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내 사정을 들으시고 도와주시겠다 하셨다. 내일 저택으로 찾아오너라.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판서가 자신을 도와준다니
그것도 공짜로 도와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대가를 요구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정판서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은 현우의 집 수십 채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대문관에서 하인이 현우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들어서니 정판서가 높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로구나. 어서 오너라. 정판서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현우는 그 눈빛 속에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렇게 불러주시니 황송하옵니다. 정판서는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들으니 내 어미가 중병이라던데 참으로 안 됐구나. 효자인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느냐.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판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은자 100냥 내가 내어주마. 현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대감마님. 정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너도 알지 않느냐?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대가를 요구하는구나 싶었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판서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간단하다. 내 땅의 문서를 내게 넘기면 된다. 은자 100냥이면 내 땅값보다 훨씬 많은 것이니 너도 손해볼 것은 없지 않느냐?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께서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땅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며 현우에게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지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땅만은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갚겠습니다. 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일해서 갚겠습니다. 정판서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10년, 20년이라. 그 사이에 내 어미는 어찌 되겠느냐? 열흘 안에 약을 쓰지 못하면 위독하다고 하지 않았더냐? 정판서의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우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다른 방도를 주십시오. 그 땅만은 정말 팔 수가 없습니다. 정판서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효자라더니 고작 담벼락 같은 땅이 내 어미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좋다. 생각할 시간을 주마. 사흘 안에 결정하여라. 사흘이 지나면 이 제안은 없던 일이 될 것이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정판서의 저택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과 아버지의 유언 사이에서 현우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더욱 심해져서 밤새 괴로워하셨지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자식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어찌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커다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보자기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귀한 약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녹용, 우왕, 사향, 그리고 손바닥만 한 산삼까지 의원이 말한 그 약재들이 모두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자기 밑바닥에는 은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닐까 싶어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보자기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두고 갔을까요? 문득 현우는 달빛 아래 무언가 하얀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본 듯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우. 혹시 그 여우가 아니었을까요? 현우는 그날로 의원을 찾아가 약재를 보였습니다. 의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난 것이요? 모두 최상품이구려. 현우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지었습니다. 이 약을 쓰면 어머님께서 반드시 나으실 것이요. 과연 의원의 말대로였습니다. 사흘 동안 약을 다려드리니 어머니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먹고 미음을 조금씩 드실 수 있게 되었지요. 현우는 기쁨에 겨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효성이 지극하니 하늘이 도운구나. 이래가 지나자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현우가 어찌 그 귀한 약재를 구했을까? 분명 무슨 큰 복이 있는 게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현우는 다만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우가 움막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우가 나가보니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여인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나 도망쳐 왔는데 더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현우는 여인의 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팔에는 긁힌 상처가 나 있었지요. 우선 안으로 드십시오.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여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인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저거 참 가엾은 아가씨로구나. 어서 방으로 모셔라. 현우는 여인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방에 들어서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우는 약상자를 가져와 여인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습니다. 여인은 아픈 기색도 없이 가만히 있었지요.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서 현우는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인은 옅은 분홍빛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비록 먼지가 묻고 찢어졌지만 고운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닌 듯했지요.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고 눈은 맑았으며 입술은 붉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인의 눈빛이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신분이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가족께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연이라 합니다. 먼 고을에서 친척집을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산적을 만나 일행들과 헤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몸도 아파서 그저 쉬고 싶을 뿐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추스르실 때까지 저희 집에 머무르십시오. 비록 변변치는 곳이지만 편히 쉬기 바랍니다. 소연이라 불린 여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현우는 여인의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날 밤 현우는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랑방을 여인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잠들기 전 현우는 품속의 구슬을 꺼내 보았습니다. 구슬은 평소보다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반응하는 듯했지요.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구슬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방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스쳐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연은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편찮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으셨습니까? 어머니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참 고운 아가씨로구나. 덕분에 많이 나왔단다. 소연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고 아름다운지 어머니는 계속 소연을 바라보셨습니다. 소연은 그날부터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세를 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소연은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는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손놀림이 매우 빠르고 익숙해서 현우는 감탄했습니다. 소연 낭자께서는 참으로 손재주가 좋으십니다. 소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것쯤이야. 하지만 현우는 점점 소연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연은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달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 시즌이고 두 시즌이고 꼼짝 않고 앉아서 달만 쳐다보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밤 현우가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우연히 사랑방 쪽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소연의 모습이 보였는데 달빛을 받은 소연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눈처럼 말이지요. 또한 소연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어렵게 구한 꽁고기를 내어 놓았을 때도 소연은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일과 나물을 즐겨 먹었지요. 소연 낭자께서는 고기를 안 드십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당황한 듯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기를 먹으면 탈이 나서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우는 소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연이 물을 길고 있었는데 두 안악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참 묘하지 않소? 걸음걸이를 보니 마치 짐승 같지 않소? 그러게 말이요. 그리고 눈빛이 어딘지 섬뜩하오. 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연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현우는 마루에 앉아 소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매우 빨랐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민첩한 짐승을 보는 듯했지요. 그리고 가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경계하는 여우 같았습니다. 현우는 문득 품속의 구슬을 만졌습니다. 구슬이 따뜻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현우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때 사랑방에서 소연이 나왔습니다. 소연은 현우를 보고 놀란 듯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십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요. 소연은 현우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께서는 참으로 마음씨가 고우십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인을 이렇게 거두어 주시다니?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소연은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께서는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러셨지요.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아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소연은 화들짝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도령의 행실을 보니 그러실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현우는 소연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소연의 얼굴이 더욱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소연의 눈, 그 맑고 영롱한 눈빛이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바로 그 여우의 눈빛과 똑같았던 것이지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 낭자.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며 일어섰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만 들어가 쉬겠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확신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현우의 집에 머문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일찍 아침부터 마을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현우가 나가보니 정판서의 하인들이 마을 어귀에 모여 있었고 정서방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나 모이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어. 현우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정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큰 위험이 닥쳤소이다. 현우의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머물고 있는데 그 여인이 필시 요물일 것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현우의 집에 여인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서방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인은 밤마다 달을 보며 괴상한 짓을 하고 눈빛이 짐승과 같으며 움직임 또한 사람답지 않다고 하오. 분명 사람이 아닌 요물이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요. 정판서가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 소문을 듣고 참으로 염려가 되었소. 현우가 순박한 것을 이용해 요물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것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선 땅 어디서나 요물에 대한 두려움은 컸습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나 구미호가 사람을 홀리고 해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그럼 어찌해야 하겠소?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판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장 현우의 집으로 가서 그 여인을 내쫓아야 하오. 아니, 요물이라면 그냥 보내서는 안 돼오.
불에 태워 없애야 하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괜찮다고 했다면 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우가 이미 요물에게 홀린 것이요. 요물은 사람을 홀려제 꼭두각시로 만드는 법이요. 현우는 이미 정신이 온전치 못할 것이요. 이 말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소? 맞소. 마을을 지켜야 하오. 현우는 이 광경을 보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소연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현우는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소연 낭자는 요물이 아닙니다. 그저 길을 잃은 불쌍한 여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판서가 현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보시오. 저것 보시오. 현우가 이미 요물에게 홀렸소. 저런 헛소리를 하지 않소. 정서방도 거들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요물을 감싸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어서 정신을 차려라. 현우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소연 낭자는 정말로 요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우의 말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정판서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따라오시오. 직접 확인해야 하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현우의 집을 향해 몰려갔습니다. 현우는 앞질러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소연 낭자, 위험합니다. 현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낭자를 요물이라 하며 해치려 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작해야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판서가 앞장서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을 잡아라. 사람들이 일제히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뒤로 물러서며 떨었습니다. 현우는 소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소연 낭자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몰려왔느냐? 정판서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여인이 요물이옵니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 쫓아내야 하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소연이는 착하고 고운 아이란다. 하지만 군중의 힘은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 여인을 끌어내시오. 요물을 쫓아내시오. 외치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소연을 지키려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뒤편 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시작된 불길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날씨라 산이 바짝 말라 있었기에 불길은 순식간에 거세졌지요. 정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을 보시오. 요물 때문에 천벌이 내린 것이요. 정서방도 떨며 소리쳤습니다. 요물을 당장 쫓아내야 불이 꺼질 것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불길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불길이 마을로 번지면 모든 것이 재가 될 판이었습니다. 물을 길어 와야 한다. 아이들을 대피시켜라.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물동이를 들고 산으로 달려갔고 여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너무 빨랐습니다.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어 불씨가 이미 초가 지붕 몇 채에 떨어지고 있었지요. 현우도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령, 제게 맡겨주십시오. 현우는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수줍은 눈빛이 아니라 강렬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연은 대답 대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의 주변으로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쪽으로 불던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산 쪽으로 불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불길이 마을 쪽으로 번지지 못하고 산 정상 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되었습니다. 불길은 빗속에서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잃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시즌도 안 되어 불길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마을은 무사했고 단 한 채의 집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자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했지요. 현우가 달려가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소연 낭자, 괜찮으십니까? 소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지치긴 했지만요. 현우는 소연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분명 저 여인이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한 것 같았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아니요. 다른 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소. 요물이라면 왜 우리를 도왔겠소? 정판서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하지만 지금 소연을 해치려 들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마을을 구했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으니까요. 정판서는 이를 갈며 정서방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소, 낭자. 덕분에 마을이 무사했소. 저희가 낭자를 의심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소연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현우는 소연을 부축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을 방에 눕히고 나서 현우는 물었습니다. 낭자께서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바람과 비를 부를 수 있으십니까? 소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쉬게 해 주십시오. 현우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온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품속에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소연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구해준 그 여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산불 사건이 있고 난 지 며칠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소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연을 마을의 은인으로 여기며 존경하기까지 했지요. 누군가는 과일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떡을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그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현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소연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정판서는 여전히 현우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판서는 한양에 있던 아들 정도령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어서 내려와라. 내 힘이 필요하다. 닷새째 되던 날 화려한 가마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값비싼 남색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정갈한 갓을 쓴 모습이 제법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교만함과 잔인함이 서려 있었지요. 바로 정판서의 외아들 정도령이었습니다. 정도령은 한양에서 놀기만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주색잡기에 빠져 아버지의 재산을 물수듯 했고 기생집을 들락거리며 여인들을 희롱하기 일쑤였지요. 그런 정도령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습니까? 정도령이 사랑채에 앉아 물었습니다. 정판서는 현우의 땅 이야기며 소연의 일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네가 내려와 힘을 보태야 하겠다.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하지요. 다음 날 정도령은 하인을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구경을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현우의 집을 찾는 것이었지요. 현우의 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소연의 모습이 정도령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도령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소연의 아름다움에 녹아버린 것이지요. 햇빛을 받아 빛나는 검은 머리, 하얀 피부, 우아한 몸매. 정도령은 한양에서 수많은 기생들을 보았지만 소연만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도령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도령은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신사가 있겠소.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양반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소연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도령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판서의 아들이요. 마을에 새로 오신 분이 있다 하여 인사를 드리러 왔소? 소연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도령께서 찾아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정도령은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고운 낭자로구려. 어디서 오셨소? 소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현우가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정도령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령께서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정도령은 현우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인사차 들렀을 뿐이요. 그런데 이 낭자는 누구시오요? 현우는 소연 앞을 가로막듯 섰습니다. 저희 집에 잠시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정도령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한 약초꾼 주제에 이런 고운 낭자를 거두었구려. 참으로 분에 넘치는 일이여.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도령의 말투에서 무례함이 묻어났기 때문이지요. 정도령은 소연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낭자,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시오. 제가 극진히 모시겠소.
소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이 편합니다. 정도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기분이 상한 것이지요. 그래요? 하지만 낭자도 아시다시피 이 현우란 자는 가난뱅이요. 낭자 같은 분이 머물 곳이 못 되어 정도령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도령,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소연 낭자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도령은 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느냐? 신분을 모르는구나. 현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정도령은 이를 갈며 뒤를 돌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가겠다. 하지만 다시 올 것이다. 정도령이 떠나고 나서 현우는 소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낭자, 괜찮으십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현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도령의 눈빛에서 위험한 무언가가 느껴졌지요. 정도령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그 여인을 봤습니다. 참으로 절세미인이더군요. 정판서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에 드느냐?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 여인을 제 첩으로 삼고 싶습니다. 정판서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소연을 차지한다면 현우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땅 문서를 빼앗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지요. 좋다. 내 뜻대로 하여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으니? 정도령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양에서 여인 다루는 법은 익히 배웠습니다. 며칠 안에 저 여인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정판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해보거라.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도령은 매일같이 현우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소연이 우물에 물을 길러가면 따라가고 장터에 가면 따라가며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소연은 정도령을 피했지만 도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산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정도령이 하인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령, 무슨 일이십니까? 정도령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너와 할 이야기가 있다. 정도령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현우가 문서를 보니 현우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정도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어미가 병들었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약값으로 은자 100냥을 내어 주셨다. 잊었느냐?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약을 구했습니다. 정도령은 문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증거다. 현우는 문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현우는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누가 제 도장을 훔쳐 찍은 것입니다. 현우가 항변했지만 정도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든 참이든 관아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관아에 가서 이기겠느냐? 우리 아버님께서는 관아의 사또와 친분이 두터우시다. 현우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권력 앞에서 백성은 무력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지요. 정도령은 냉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 말이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도령은 현우의 집을 가리쳤습니다. 간단하다. 저 안에 있는 소연이란 여인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이 차용증을 찢어버리겠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도령은 비웃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럼 내 땅을 내놓거나 아니면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맡든지 선택해라. 빚을 갚지 못하면 곤장 100대는 기본이지.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흘을 주겠다. 정도령이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소연을 내게 넘기든지 땅 문서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은자 100냥을 마련하든지 해라. 사흘이 지나면 관아에 고발하겠다. 정도령은 그 말을 남기고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연을 넘길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은자 100냥을 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소연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던 것이지요. 소연은 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령, 저를 정도령에게 보내십시오. 현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령께서 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령께서는 저를 구해주셨고 목숨까지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도령을 구할 차례입니다. 현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낭자를 그런 악한에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소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현우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과 함께 무언가 깊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불안했지만 소연을 믿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창밖에 달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은혜를 갚을 때가. 다음날 아침 소연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도령, 정판서 댁으로 가겠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낭자, 정말 그러시려는 겁니까? 저 악한들에게 가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소연은 현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령,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제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소연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소연은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꼭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도령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이제 갚을 때입니다. 현우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소연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강인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즉시 돌아오십시오.
제가 반드시 낭자를 지키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가장 고운 치마저고리로 갈아입고 정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멀찍이 떨어져 소연을 따라갔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소연이 정판서 댁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소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연이라 합니다. 정도령을 뵙고자 왔습니다. 하인은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정도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소연을 보자 정도령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연 낭자. 드디어 마음을 바꾸셨구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제가 현우 도령에게 패만 끼쳤으니 이제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령은 기뻐하며 소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잘 오셨소. 어서 들어오시오. 소연은 정판서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향했지요. 정판서도 나와서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소.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시오. 소연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께 눈의 가시가 되어 송구합니다. 정판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들이 낭자를 좋아하니 환영이요. 정도령은 소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자,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낭자를 위해 특별히 방을 준비했소. 소연은 살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도령,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정도령은 기분이 좋아서 크게 허락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도령은 잠시 망설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루만 기다리지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모시겠소.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인이 소연을 별채의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소연은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했습니다. 소연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들이 들어 있었지요. 소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약초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방문 사이로 나가 복도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정도령의 방에도 그 향기가 스며들었지요. 정도령은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지? 참으로 좋은 냄새로구나. 정도령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도령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며 정신이 흐릿해졌지요. 정도령은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구나. 정도령은 비틀거리며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현우가 담밖에서 걱정스럽게 저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소연은 다시 향을 태우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판서의 저택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하나 둘 깊은 잠에 빠졌고 정판서마저 사랑채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오직 소연만이 깨어 있었지요.
소연은 천천히 일어나 정도령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정도령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도령은 침상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추하기 짝이 없었지요. 소연은 정도령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슬은 은은한 푸른빛을 내며 빛났습니다. 소연은 구슬을 정도령의 이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구슬에서 신비로운 빛이 흘러나와 정도령을 감쌌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주문을 외웠습니다. 네가 지은 죄를 내 눈으로 보고 네가 준 고통을 내 몸으로 느껴라. 정도령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록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으로, 아니 악몽 속으로 말이지요. 소연은 정도령이 평생 저지른 모든 악행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희롱하고 버린 일,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힌 일,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저지른 온갖 못된 짓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자로구나. 하지만 오늘 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소연은 구슬에 더 많은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구슬의 빛이 더욱 강렬해졌고 정도령의 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정도령은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안악의 몸으로 들어간 정도령은 자신에게 겁탈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과 수치심,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다음 순간 정도령은 자신이 빼앗은 땅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일구고 온 땅을 빼앗기고 가족과 함께 길거리로 내쫓기는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굶주린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도령은 꿈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도령은 다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매질한 하인의 몸이었습니다. 등짝에 내리꽂히는 회초리의 아픔, 살갗이 찢어지며 피가 흐르는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는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도령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희롱한 기생의 아픔, 자신이 빚을 떠안긴 상인의 절망, 자신이 모욕한 선비의 분노까지. 정도령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만. 제발 그만. 정도령은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깨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은 차분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지요. 정도령이 자신의 악행을 온몸으로 느끼고 뉘우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소연의 목적이었습니다. 네가 남에게 준 고통을 모두 느껴라. 그리고 잊지 마라.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소연은 구슬을 거두었습니다. 정도령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기가 없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지요. 소연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소연은 정판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판서의 방문도 조용히 열었습니다. 정판서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정판서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놓여 있었지요. 소연은 그 중에서 현우의 가짜 차용증과 땅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넣었습니다.
소연은 정판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정판서에게도 징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내 아들이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소연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별채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현우가 여전히 담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지킨 것이지요. 소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령,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끝이 납니다. 해가 떠오르자 저택 안의 사람들이 하나, 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인들은 어젯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피곤하다고 느낄 뿐이었지요. 정판서도 깨어나 하품을 했습니다. 어젯밤 참 깊이 잤구나. 하지만 정도령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어서도 정도령이 나오지 않자 하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령님, 주무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도령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도령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도령님, 괜찮으십니까? 하인이 다가가자 정도령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러서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하인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도령은 방 안을 비틀거리며 걸어다녔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꿈이었어. 그저 꿈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말해도 어젯밤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절망감이 마치 실제로 겪은 일처럼 온몸에 각인되어 있었지요. 정도령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몰라보게 초췌했습니다.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이런 꿈을 꾼 거지? 정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지만 정신은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젯밤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자신이 겁탈한 여인의 얼굴, 자신이 빼앗은 땅의 주인이 흘린 눈물, 자신이 때린 하인의 비명, 모든 것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정도령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가 한 짓이었단 말인가? 내가 정말 이런 악한 이였단 말인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재미로 또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었습니다. 정도령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졌지요.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아, 아침상을 드려야지. 왜 아직도 방에 있느냐? 정도령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악행을 부추이고 함께 저지른 아버지. 정도령은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사랑채로 뛰어가니 정판서가 상을 받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도령이 소리쳤습니다. 정판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정도령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판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정신이 온전하냐? 정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개냐? 당장 정신 차려라. 하지만 정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현우의 차용증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도장을 훔쳐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땅도 모두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입니다. 정판서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놈아,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내가 미쳤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채 밖에는 심부름을 온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고 정도령의 외침을 모두 들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들었소? 정도령이 뭐라고 했소? 차용증이 거짓이라고 했소. 그리고 땅도 속여서 빼앗았다고. 그럼 우리 땅도 그렇게 빼앗긴 것이요? 정판서는 창백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판서는 다급히 정도령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하지만 정도령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와 제 아버지가 여러분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도령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 여러분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현우의 차용증도 거짓입니다. 그의 도장을 훔쳐 찍은 것입니다. 김서방의 땅 문서도 우리가 조작한 것이고 박주사의 집도 우리가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 악당들, 우리를 속였구나. 당장 관아에 고발해야 하오. 정판서는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저놈이 미쳤소. 저놈 말을 믿지 마시오. 하지만 아무도 정판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정판서, 당장 나오시오. 우리 땅을 돌려주시오. 외치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판서는 사랑채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정도령은 여전히 마당에 서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희롱했습니다. 기생뿐만 아니라 양반집 규수들까지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아버지의 돈과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도령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끝이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 최 씨 집안의 막내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제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아가씨를 겁탈했고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아가씨가 연못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한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내 짓이었단 말이냐? 우리는 그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정도령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최 씨 집안에 돈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동인가 싶어온 것이지요. 현우는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오는 정도령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아저씨가 현우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도령이 미친 게 아니라면 지금 모든 악행을 고백하고 있어. 자네 차용증도 거짓이라고 했소. 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만하고 악랄하던 정도령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말이지요. 정도령은 현우를 보자 기어서 다가왔습니다. 현우,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내 차용증은 거짓이다. 우리 아버지가 내 도장을 훔쳐 문서를 만든 것이다. 현우는 정도령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철저히 무너진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소현낭자는 어찌 되었습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도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현낭자는 별채에 계시오. 하지만 나는 그분을 건드리지 못했소. 아니, 건드릴 수가 없었소. 정도령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분이 내게 벌을 내렸소. 꿈속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직접 겪게 했소.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그 절망을 모두 느끼게 했소. 현우는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문간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눈이 마주치자 소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관속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사또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한 것이지요. 무슨 소란이냐? 관속의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정도령을 가리켰습니다. 정도령이 모든 악행을 자백하고 있소. 정판서 부자가 우리를 속였소. 관속들은 정도령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가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모두 관아에 가서 밝히겠습니다. 정판서가 사랑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놈아, 내가 정말 미쳤구나.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관속들은 정판서도 붙잡았습니다. 대감, 아드님의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 문서를 만들어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셨습니까? 정판서는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다. 모두 거짓말이다. 저놈이 미친 것이다. 하지만 정도령은 품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작한 문서들입니다. 관속들은 문서를 받아 살폈습니다. 문서들은 명백히 조작된 흔적이 있었지요. 이것은 중대한 범죄요. 두 분 모두 관아로 가셔야겠소. 정판서와 정도령은 관속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정판서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섰소. 우리 땅을 되찾을 수 있겠소. 현우는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소연이 여전히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낭자. 정말 낭자께서 하신 일입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령에게 그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했을 뿐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깨우침을 준 것입니다. 현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령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정판서 부자가 끌려가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흘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정판서 부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이 빼앗은 땅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준다는 소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현우도 아버지의 땅 문서를 되찾았습니다. 손에 든 문서가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지요. 정말입니다. 정말 돌려받았습니다. 현우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버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연이 덕분이구나.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연 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현우는 소연을 찾았습니다. 소연은 뒷마당에서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가가자 소연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우는 소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연은 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령이야말로 제 목숨을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것뿐입니다. 현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 이제 저희 집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아니,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낭자를 사랑합니다. 낭자가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평생 낭자를 지키고 싶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령.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도령과 함께할 수 없는 몸입니다. 현우는 소연의 손을 덜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 제 정체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눈치채셨을 텐데요. 현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낭자께서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령께서 구해주신 그 여우라는 것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낭자를 봤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낭자의 눈빛이 그 여우의 눈빛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낭자께서 보여주신 능력들 모두 범상치 않았습니다. 소연은 뒤를 돌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지요. 도령께서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라 요물인데요. 현우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낭자는 저를 구해주셨고 제 어머니를 구해주셨으며 마을 전체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럼 왕자를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소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달빛을 받은 소연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조금씩 뾰족해지고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희미하게 여러 개의 꼴이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미호입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300년을 수행하여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달이 차오르면 제 본성이 드러나고 언젠가는 다시 여우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낭자가 무엇이든 저는 사랑합니다. 소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령, 사람과 요물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입니다. 제가 도령 곁에 머물면 도령에게 해가 됩니다. 현우는 항변하려 했지만 소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제 정체를 알게 되면 또다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는 도령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낭자는 떠나신다는 말씀입니까?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도령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현우는 소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낭자를 지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소연은 현우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요. 도령의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수행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0년을 더 수행해야 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100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소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령, 사람의 수명은 100년이 채되지 않습니다. 도령께서 저를 기다리시다가 일생을 허비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우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낭자를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 걸리든 다음 생이 걸리든 낭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명한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도령, 왜 저 같은 요물에게 이토록 진심을 다하십니까? 현우는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낭자는 요물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낭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낭자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소연은 현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0년을 살면서 이토록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소연을 두려워했고 피했으며 쫓아냈지요. 하지만 현우는 달랐습니다. 현우는 소연의 정체를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소연은 현우에게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도령, 제가 약속 하나를 하겠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생에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도령을 찾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도령과 함께 살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생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생의 낭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령,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멀리서 도령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령께 위험이 닥치면 반드시 나타나겠습니다. 현우는 소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저를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도령께서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도 평생 도령을 지키겠습니다. 비록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도령 곁에 있겠습니다. 현우는 품에서 여우가 준 구슬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낭자께서 주신 것이지요. 소연은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여우술입니다. 제 모든 힘이 담겨 있지요. 도령께 드린 것은 도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슬이 있으면 제가 도령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우는 구슬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낭자와의 약속으로. 소연은 현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현우의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은 제 축복입니다. 도령께서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현우는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낭자. 꼭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약속하십시오. 소연은 현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소연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소연은 현우에게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도령,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현우는 손을 뻗었지만 소연은 이미 멀리 있었습니다. 낭자! 현우가 외쳤지만 소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뒷마당을 지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뒤따라 달려갔지만 소연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바람을 타고 가는 듯했지요. 낭자, 기다리십시오. 현우가 외쳤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 달빛이 쏟아지는 빈터에 이르렀을 때 소연이 멈춰섰습니다. 현우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소연을 바라보았지요. 소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흐릿해지며 하얀 여우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로 9개의 꼬리가 펼쳐졌고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지요. 현우는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두렵기보다는 경이로웠습니다. 소연은, 아니 구미호는 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령,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우의 입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령께서 제게 보여주신 선함과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령 덕분에 저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낭자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낭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구미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명한 눈물이 하얀 털을 타고 떨어졌지요. 도령,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십시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낭자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그날까지. 구미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구미호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과 하나가 되어 사라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현우가 달려갔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구미호는 이미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현우는 소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도령.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빈 숲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쏟아지는 빈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과 함께한 시간들, 그녀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이 현우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것이지요. 현우는 품속에 여우술을 꺼냈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아직 곁에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현우는 구슬을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낭자,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납시다. 그날 이후 현우는 홀로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혼처를 권했지만 현우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만 말했지요. 현우는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캤고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으며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보름이 되면 비싼 그 빈터로 올라가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우의 집문 앞에는 매달 보름마다 귀한 약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 갖다 놓는 것이었지요. 현우는 그 약초들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우를 성인처럼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편안히 세상을 떠나셨고 현우는 여전히 홀로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현우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품속에 여우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낭자. 이제 곧 만날 수 있겠지요. 다음 생에서는 함께 늙어가요. 그날 밤 현우의 꿈에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지요. 도령,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함께 가요. 현우는 미소 지으며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우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묘한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현우가 돌아가신 날 밤, 누군가 뒷산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현우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지고 진정한 사랑은 생을 넘어선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미호 소영과 약초꾼 현우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